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주가 아마 마지막 이제 강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강의 듣느라고. 저도 참 답답하고 이랬지만 방금도 지금 이 15주차 강의를 뭐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안 먹히고 뭐 컴퓨터가 잘 안 되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그 얼굴 없이 결국은 한 학기를 얼굴을 서로 잘 모르고 한 학기를 마치게 돼서 참 아쉬움도 많고 여러 우리들의 생활을 또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참 여태까지의 삶하고 또 틀리는 그런 어떤 그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경험을 했네, 그죠? 경험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에 어떤 그 식품위생학 15주차 강의인데,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 범위랑 날짜를 알려드리기로 하고, 나머지 수업은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식품위생이라는 자체가 우리 그 식품영양학과에서 말 그대로 식품과 영양이잖아, 그죠? 식품과 영양인데 영양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을 섭취를 해야 되겠지만 식품은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위생성이 확보되어지지 않으면은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식품에 따르는 어떤 그 위생학을 배우고 안다는 건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식품 위생학을 좀 어설프지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쭉 훑어왔었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왜 식품위생학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 구석구석 식품이라고 먹는 모든 것들에 다 해당되어지는 것들이 다 위생적으로 안전한지 또 먹어도 되는지 이건 먹어서 안 되는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위해한 것들이 많은지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학습 15주 차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식품 첨가물인데 학습 목적은 식품 첨가물의 종류, 사용 목적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공급에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식품 첨가물은 우리나라에 소형된 식품 첨가물은 한 663종인가 이 정도 되어지는데 실제 뭐 화학적 합성품 뭐 그다음에 천연물 그다음에 또 뭐 같이 보존료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실제 화학적 합성품 같은 경우에는 한 441종인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화학적 합성품이라 해서 무조건 우리 인체에 해롭고 천연물을 해서 뭐 해롭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전성 검사를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감히 화학적 합성품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커피 믹스에 그 카제인산 나트륨을 넣었다 이렇게 해서 그 동서식품의 맥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공격적으로 한 어떤 그 광고가 있는데 그 맥심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그 동서식품의 그 커피를 공격하기 위해서 남양유업에서 뭐 우리는 카제인산 나트륨과 같은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격 마케팅을 했어요. 완전히 그 카제인산 나트륨이 화학적 합성품이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뭐 심각해졌고 그거를 자체를 또 저기 뭐 동서식품에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시장 점유율의 85%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남양이 이렇게 공격 마케팅을 함으로 해서 한 16, 17%까지를 차고 올라갔어요. 그러다 지금은 뭐 동서가 좀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다른 데에서도 이제 커피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은 독점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벗어났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2011, 12년에 문제가 될 때 바로 카제인산 나트륨이라는 화학적 합성품에 대한 그 유해성을 막 강조하다시피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해한 것들은 절대로 화학적 합성품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성, 만성, 급성, 악업성 실험을 다 거쳐서 동물 실험 거치고 사람 인체 적용 실험 거치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왜 카제인산 나트륨을 넣느냐 했을 때 커피를 분유라든가 뭐 다른 어떤 옛날에 우리 뭐 카네이션 뭐 이런 그런 식물성 유제품 같은 것들을 넣었을 때 잘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잘 풀어지지가 않고 덩어리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유화제 역할을 하는 카제인산 나트륨 같은 걸 넣어줬기 때문에 잘 풀어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그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그 공격을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상품의 질을 높이고 먹는데 편리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좋은 점들을 식품 첨가물이 갖고 있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식품 첨가물로 이제 종류도 나옵니다만도 이러한 것들을 쭉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식품 첨가물을 가공을 하기 위해서 꼭 넣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식품 첨가물을 정의하고 화학적 합성품을 설명하고 식품 첨가물 지정의 기준이 되는 요건을 열거하고 성분 규격과 표시 기준을 정한다. 식품 첨가물은 꼭 표시 기준에 맞춰서 이제 그 기준을 적어줘야 되죠. 그 다음 기준이 아니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시 기준을 정의하고 첨가물의 규제와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ADI와 VST의 개념을 비교 설명한다.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보면은 식품 첨가물 종류 보존료, 살균료, 산화방지제, 피막제, 착색료, 발색제, 표백제, 비영양성 감미료, 어떤 거 열량은 안 내고 비영상 감미료, 예를 들어서 뭐 솔비톨이라든가 뭐 마니톨 같은 것들은 올이 들으니까 알코올 성분들이잖아, 그죠? 열량은 안 되지만 또 감미료로서의 역할을 갖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은 뭐 보면은 뭐 점착성이라든가 또 윤기를 낸다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 조미료의 종류, 산미료, 밀가루 계량제, 품질 계량제, 호료, 유화제, 용제, 이영제. 이영제는 뭔가 하면은요, 모양이 이렇게 이제 틀에 넣었을 때 잘 떨어져 나가는, 우리 붕어빵 같은 거 만들 때에 붕어빵이 그 틀 속에 들었다가 뒤집을 때에 붙으면 안 되잖아, 그죠? 안 붙게 하기 위해서 이영제 같은 게 들어갑니다, 반죽 속에. 붕어빵 반죽 같은 거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그 붕어빵 아저씨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반제품 형태로. 그럼 그거를 떼다가 본인들이 붕어빵을 만들든지 뭐 도너츠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호떡을 만들든지. 건강을 위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품 첨가물을 인지한다. 이렇게 해서 학습 목표는 이렇게 두고 다음 볼게요. 식품 첨가물을 개요해서 식품 첨가물이라면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을 함에 있어서 식품의 첨가, 혼합, 침륜,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해서 식품위생법 제2조 제2항에 우리나라는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은 식품과 함께 매일 섭취하기 때문에 해롭지 않아야 되고 또 장기간 걸쳐서 섭취를 해도 만성적인 독성이라든가 발암성 위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정의되어져 있는데 이 식품 첨가물은 바로 어떤 그 식품의 상품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식욕을 정진시킨다든가 영양을 강화한다든가 뭐 또 보존한다든가 하는 그런 데에 넓은 의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식품 본래 성분 이외의 것을 뜻하게 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첨가하는 의도적인 식품 첨가물과 뭐 식품 중에 축적, 출입 또는 이행에 의해서 비의도적으로 나오는 그런 식품 첨가물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또 비의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WHO라든가 FAO와 같은 데에서는 식품 첨가물을 식품의 외관이나 향미, 조직, 저장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적은 양의 식품에 첨가되는 비영양성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코덱스와 같은 데에서는 식품 첨가물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를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아니다. 영양적 가치에 상관없이 식품의 일반 성분으로서 사용되지 않은 물질을 의미하고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처리, 포장 및 보관할 때에 어떤 그 기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식품에 첨가하여서 효과를 나타내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품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하거나 그 부산물이 식품의 구성 성분이 되거나 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코덱스는 굉장히 길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식품 첨가물은 식품의 구성 성분이 된다든가 식품 특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제조, 가공, 처리, 보존, 포장, 뭐 수송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게 되죠. 식품 첨가물의 개요는 일단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2장 2조에 된 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보면은 뭐 여기 식품 가공 기술 어쩌고 해서 소비자가 전체 성분 표시를 요구하면서 식품 성분 표시 제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천연 첨가물 사용을 강조하거나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때로는 식품 마케팅에 이용을 하고 있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이 식품 첨가물 중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착색제 같은 거 이렇게 그 삼각형으로 되는 그 오렌지 물 같은 데다 착색제를 집어넣어요. 붉은색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오렌지색이라든가 노란색 이런 레몬 대신에 노란 색깔 이런 걸 넣어가지고 먹었던 그 기억들이 나는데 그 뭐 60년대 70년대 이러니까요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FAO라든가 WHO에서 식품 첨가물 전문가위원회라 그래가지고 조인트 FAO and WHO 이렇게 났잖아요. 같이 복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Expert Committee on Food 어디티브가 식품 첨가물 공동 어떤 거 위원회란 얘기죠. 전문가위원회 그죠? 엑스퍼트 전문가위원회인데 잭파라고 그래갖고 이 잭파에서는 지금까지 식품 첨가물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약 1,500가지 이상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그 WHO라든가 FAO에서는 바로 이 잭파에서 식품의 외관이나 향미, 조직 또는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에 보통 미량으로 첨가하는 비영양성 물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코덱스는 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 어떤 첨가물의 역할이라면 먼저 이제 보존성을 향상시키겠죠. 식품이 변한다든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넣게 되겠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보존료라든가 산화방지제 같은 게 있겠죠. 보존료는 식품을 보관하는 동안에 미생물 성장을 억제한다든가 식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 되겠고, 산화방지제는 뭐 기름 종류들을 함유한 식품의 그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속도를 늦춰서 품질 저하를 막고 저장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 산화방지제 같은 걸 넣게 되겠죠. 근데 천연의 어떤 그 참기름, 세사몰 같은 거 참깨 같은 경우는 천연의 자기 그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것이 영양광화제라든가 유화제 같은 게 있습니다. 영양광화제는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가지고 균형 잡힌 식품을 되도록 돕는 것이고, 유화제는 기름하고 뭐 물처럼 잘 혼합되지 않은 두 물질을 잘 섞이도록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뭐 마요네즈 같은 데에다 넣는다든가 이 유화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조직감 부연 및 유지. 응고제가 대표적이고 팽창제, 정지염제, 안정제 이런 게 있는데 조직감은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첨가물로 뭐 응고제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응고제, 팽창제, 뭐 정점제 되는데 응고제는 식품을 단단하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두유에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염화마그네슘을 넣어가지고 단백질 온거시키면은 결국은 두부가 되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두부를 만든다든가 또 뭐 그리고 간수 같은 거. 팽창제는 식품을 부풀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공물의 어떤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적당한 모양을 맞도록 하기 위해서 뭐 빵이라든가 쿠키 같은 거 만들 때 넣을 수 있는 뭐 이스트 같은 것들도 되겠고, 아니면 베이킹 소다와 같은 거. 정점제라 그럴까요? 정점 안정제는 식품의 점성을 좀 높여주고 촉감을 살려서 이제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잼을 만들 때에 뭐 이렇게 점성을 높여준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어묵 같은 거 만들 때도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맛이나 색깔, 냄새 향상을 하기엔 대표적인 첨가물로서는 향미정진제라든가 착색료, 착항제가 있는데, 향미정진제 같은 경우에는 뭐 식품의 맛을 증가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글루타민산, 나트륨, MSG와 같은 것들은 대표적인 향미정진제가 되겠고, 착색료는 식품 본래의 색을 이제 유지한다든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넣고 새로운 색을 부여하고, 식품에 향을 넣어서 기호도를 높여주는 것, 바닐라 향 같은 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닐라 향, 뭐 초코 향, 뭐 오렌지 향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식품 첨가물이
이제 그 역할이 식품 첨가물의 종류들이 되겠고 이 역할을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 식품 첨가물은 그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냐면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는 적어놓지를 않는데 그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겠고 식품 제조 가공에는 또 필수 불가결하게 꼭 들어가야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묵을 만들 때 성형을 하게 됩니다. 모양을 만들어 동그라미를 만든다 네모지게 만든다 또 뭐 쪼랑이처럼 만든다 이렇게 할 적에 그 성형을 할 때 성형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도 또 정점제도 넣겠지만 양을 넣기는 정점제도 넣겠지만 잘 이렇게 그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인산염 같은 걸 넣습니다. 그렇게 분리되지 않게끔 그런 것들도 넣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식품 목적에 따른 효과는 소량을 넣어 가지고도 충분해야 되니까 아주 소량으로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져야 되겠고 원래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겠고 식품 상품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되고 영양가를 유지해야 되고 식품 성분 분석 등에서 그 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소비자에게는 이롭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책의 364페이지 보면은 화학적 합성품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 화학적 합성품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데 어떤 것을 검토를 하는가 하면은 일반 사용법을 할 때에 인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전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커피 믹스에 대해 들어가는 어떤 카제인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화학적 합성품이지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 안전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식품에 사용했을 때 충분한 효과가 있어야 되겠고 화학명과 제조 방법이 명확하고 화학적 실험에 안전해야 되고 안정해야 되고 급성, 악업성 및 만성 독성, 발암성, 생화학이나 양리학적 실험에 안전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화학적 합성품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첨가물 일반에 보면은 식품 중에 첨가되는 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적,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량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중복이 됩니다. 첨가물은 식품 제조 가공 과정 중에서 결함이 있는 원재료나 비위생적인 제조 방법에서 은폐하기 위해 사용돼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첨가물의 종류 보면 화학적 합성품이 약 441종. 예를 들면 비타민C와 같은 것도 합성하죠. 천연 첨가물 213종. 그렇게 화학적 합성품이라 다 나쁜 게 아니고 천연 첨가물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이거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혼합제 재료입니다. 혼합제네 그죠? 아예인데 7종입니다. 식품 첨가물을 2종 이상 혼합하거나 1종 또는 2종 이상 혼합한 것을 희석제와 혼합 또는 희석한 것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식품 첨가물이 이거는 우리나라에 허용되어 있는 식품 첨가물의 종류니까 이렇게 다 합치면 몇 종이 나오냐면 441에서 213하면 654에다가 654에다가 661종이 되네. 그죠? 661종 같은데? 61. 그래서 이런 종류. 화학적 합성품은 화학적 수단에 의해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천연 첨가물은 동식물, 생물 자원을 소재로 해서 이를 추출한 후 첨가물로서 유효 성분을 분리 정자해서 얻어진 것들이나 발효법을 거쳐서 얻어진 효소류, 효소 반응에 의해서 얻어지는 물질 및 천연물의 불용성 광물질 천연 첨가물에 포함이 된다. 그 첨가물 예를 이렇게 드러났어요. 보존료, 산도조절제, 고결방지제, 소포제, 이렇게 소포제는 주로 어떻게 하냐 하면은 두부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것이 두부 만들 때에 두부를 끓입니다. 두유 이렇게 두유를 끓이게 되면은 끓여서 이제 끓여 거품 막 나잖아요. 나고 그럴 때 넘칩니다. 끓이고 넘치는데 이 넘칠 때 소포제를 넣으면은 거품 생성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재래식인 방법으로는 두부 만들 때 들기름이라든가 참기름과 같은 거 한 방울 넣으면 기름을 넣으면 거품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넣는 거. 산화방지제. 자, 이게 식품 첨가물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했을 때에 와 이렇게 많은 식품 첨가물 들어있네 가지고 이제 놀랍니다. 그죠? 식품 음식의 맛과 색, 향을 좋게 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화학 물질을 바로 식품 첨가물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보존료 혹은 방부제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하나 캡처해 놨는데 조금
과장된 게 있긴 하네. 발색제는 소시지와 같은 거, 안정제, 응결제, 살균제, 탈색제, 산화방지제, 기름, 감미료, 화학조미료, 착색제, 방부제, 팽창제 다 들어있어. 빵 만들 때. 이거는 이제 마트에 뭐 베이커리, 그 다음에 가공식품들 쫙 파는 데입니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인데 뭐 켈로그 뭐에 들어있는 이 뭡니까 옥수수 콘플레이크와 같은 것들 만들려면 콘플레이크에 들어가 산화방지제도 들어갈 테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성형이 잘 되게끔 하는 거 이영제도 들어갈 테고 뭐 첨가물이 너무너무 많죠. 제가 라면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라면에 들어가는 어떤 그 첨가물의 수가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밀가루 계량제부터 시작해 가면 밀가루부터 뭐 스프 종류, 건스프, 그 다음에 액상 스프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한 80여 종류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이제 그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첨가제들은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래 보관하고 또 뭐 맛을 좋게 하고 영양 성분을 강화하고 뭐 이래 하지만 과량 사용해 가지고 나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먹는다면 사실 인체에 좀 뭐 좋은 영향은 주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첨가물은 식품원료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개별 성분 규격에 아주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뭐 유전자를 변형했는 유전자 뭐 조작이라 그러나요? GMO 이런 것들도 실제 유전자 변형 식품 안전성에 대한 심사 규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런 어떤 거 첨가물로 들어갈 때에는 규제를 받아야 되겠고 혼합제제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두 종류 이상 뭐 한 종류 두 종류 일어났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혼합제제 제조에 사용되는 그런 식품 첨가물은 고시 식품 우리 그 식품공정 고시에 수제된 제품목이나 그 품목별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살펴보면 이런 그 첨가물들을 보면 뒤에 다 그죠 뭐 들어갔다 한 첨가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산화방지제가 들어갔는지 어떤 분들은 MSG가 들어가는 걸 먹었을 때 가렵다든가 하면은 그 자기한테 그러한 것들이 적합하지 않으면은 피해가지고 이제 보고 사면 되겠죠. 여기도 외국에도 다 보면은 이제 이 표시 기준을 다 보고 확인해가 삽니다. 꼭 표시 기준이 유통기한만 보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요거 첫째 시간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